저는 올해 40에 접어든 주부 김주희입니다. 결혼 7년 차인 제게는 아직도 가슴 한편에 지워지지 않는 굴욕적이고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을 되짚어보면 숨이 막히고 울컥하는 감정이 여전히 올라오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용기 내어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제가 겪은 그 황당한 사건이 오히려 제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고 더 나아가 많은 분들에게 사람을 외형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라는 걸 알려줄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제 삶은 참으로 고단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한때 꽤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작은 무역업을 하셨고 어머니도 지역에서 손꼽히는 봉사단체의 회원이셨죠. 특히 어머니는 저와 동생 이름으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하시기도 했고 그 시절엔 저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중학생이던 해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아버지는 병까지 얻으셨고 그해 겨울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아예 허드렛 일까지 나가시며 우리 남매를 혼자 키워야 했죠. 몸도 약하셨지만 자식들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대학 등록금을 대출로 메꾸고 새벽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텨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다 보니 저는 화려한 인생보단 조용하고 소박한 행복을 바랐던 것 같아요. 안정적인 취업보다도 마음을 나누고 서로 기대어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죠. 그 무렵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역시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을 겪으며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랐고 저처럼 삶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격은 무뚝뚝했지만 속이 깊고 말은 적어도 눈빛은 따뜻한 사람이었죠.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그렇게 서서히 가까워졌고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됐습니다. 남편이 저를 데리고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크게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두 아들을 키우셨다고 하더군요. 남편한테 들은 바로는 시어머니께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하셨고 서로 힘을 모아 살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는 다행이다. 우리 집안과 비슷하니 이해가 잘 통하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본격적인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초반에는 생각보다 큰 갈등 없이 지냈어요. 시어머니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맞벌이 해야 살 수 있지 하시며 저에게 일하는 걸 크게 반대하지도 않으셨고요. 남편이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저도 밤늦게까지 알바를 뛰고 어떻게든 맞벌이 형식으로 생활비와 대출금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서서히 저를 못마땅한 며느리 취급하는 듯한 태도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아마 결혼 3년 차 즈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유는 다양했는데 대부분은 제 처지가 변변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더 나은 집안 처자와 결혼했으면 지금쯤 인생이 폈을 텐데 라는 식의 뉘앙스가 드문드문 들렸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넘어 몰래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 흉을 보셨다고 해요. 저희가 결혼 지참금도 변변찮고 대학만 나왔지 똑똑한 것도 모르겠고 하면서요.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랑 멀리 떨어져 사니까 큰 마찰은 없겠지 하며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실제로 결혼 후엔 남편과 제가 도시에서 생활하고 시어머니는 시골 근처 소도시에 혼자 계셨으니까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상황이 악화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시동생, 즉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보통 한국 가정에서 둘째 아들하면 장남보다는 덜 책임감 있게 보는 시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유독 둘째 아들을 예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결혼에 데려온 동서는 소문난 능력자였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명문 로펌에서도 일해봤고 탄탄한 집안 배경까지 갖춘 인재였죠. 저 역시 동서를 미리 알게 되었는데 은근히 성격이 소탈하고 따뜻한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태도가 극과 극이었습니다. 동서가 시댁에 인사 오던 날 시어머니는 거의 무슨 신데렐라를 맞이하는 왕비처럼 요란을 떨더군요. 우리 집에 이런 복덩이가 들어오다니
라는 표현을 입에 달고 사셨고 동서가 무슨 말을 해도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는 다르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저는 시어머니가 동서를 떠받들수록 더욱 하찮은 존재가 되어갔죠. 비교가 워낙 극심해지니까요. 큰 며느리는 변호사는커녕 제대로 된 직장도 못 다닌다며 마치 제가 동서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간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 전에 직장 생활을 잠깐 하다가 사정상 그만둔 건데 그것마저 지 잘난 맛에 살다가 회사에서 쫓겨난 것처럼 추측하시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성격상 크게 대들거나 싸우지 못했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최대한 저를 감싸주려고 했었지만 시어머니의 기질이 워낙 강해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직접적인 마찰이 크게 생기진 않았는데 그 불씨가 결국 동서의 변호사 개업식에서 제대로 터져버리고 말았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는 일을 그만두고 잠시 휴식기를 갔더니 자신만의 로펌을 차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죠. 우리 둘째 며느리가 변호사라더니 개업까지 하는구나.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라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와 남편도 동서의 개업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문제는 그 시기가 저희 부부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수입이 잠시 끊겼고 저도 파트타임으로만 근근히 버는 중이었어요. 집 대출금, 생활비 등을 간신히 맡고 있던 상황이라 솔직히 말해 개업식 축의금을 준비하기도 버거웠죠. 그런데다가 제가 평소에 정장을 잘 갖춰 입는 타입이 아니어서 깔끔한 정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한 벌이라도 사려면 몇십만 원이 들 텐데 당시 우리 형편에 그건 사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 있던 예전 정장을 다시 꺼내 입기로 했죠. 사실 오래된 옷이긴 해도 어차피 잘 다려서 깨끗하게 입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한 건 시어머니가 우리 둘째 며느리가 개업하는 날이니 며느리들도 그 위상에 걸맞게 차려입어야 한다고 은근 압력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전 이미 남편을 통해 그 얘기를 전해 듣긴 했지만 무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최대한 단정하게 옷이 좀 구식이어도 다림질하고 구두도 닦으면 괜찮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며 개업식 당일 아침 일찍부터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남편도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동서가 사람들 많이 초대했다는데 아무도 네 옷에 관심 안 둘 거야 라며 저를 달래줬죠. 개업식장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동서와 함께 손님 맞이에 분주하셨습니다. 저는 들어가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쿵쾅대고 땀이 났어요. 괜히 시어머니가 트집 잡으시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남편은 도중에 직장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 다시 회사로 돌아갔고 저 혼자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주희야, 너 오늘 이 옷 입고 온 거니? 목소리는 작고 차분했지만 표정은 이미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당황스러워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최대한 단정하게 입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며 한숨을 쉬시더니 주변 사람들이 못 들을 정도의 낮은 톤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사정이 그래도 꼭 이런 초라한 옷을 입어야 했니? 남이 보면 무슨 주워온 옷 입고 나온 줄 알겠어? 개업식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저는 움찔했지만 꾹 참고 말을 이어봤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어머님, 솔직히 제가 지금 옷 살 형편이 안 돼요. 동서 행사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저도 사정이 있어서요.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목소리 톤도 살짝 올라갔죠. 그래도 시댁 행사인데 최소한의 정성은 보여야지. 격식은 지켜야 하잖니? 그냥 사정 있다고
다 넘어갈 일이야? 정성을 안 들인 게 아니라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저도 속상하죠. 그 말에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속상해? 내가 너한테 면박이라도 줬니? 어머님, 저도 참아왔어요. 항상 어머님 눈치 보면서 지내왔는데 오늘처럼 사람 많은 자리에서 이렇게 무시당하니까 저도 사람이에요. 뭐? 내가 너를 무시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제는 확실히 커졌고 몇몇 사람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갈등을 키우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 아무 말 없이 있으면 더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저 어머님한테 그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시댁 식구로서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옷 하나로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질책하시는 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분노로 확 굳어졌습니다. 야, 너 어디서 말대답이야? 이 자리에서 나한테 따지겠다는 거니? 그게 아니라 저도 너무 모욕적이니까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옷을 주워왔다니 뭐니 그런 말 너무 상처예요. 너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 드는 거야? 어디서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해? 시어머니는 한 발 다가오더니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찰싹 제 뺨을 강하게 내리치셨습니다. 그 순간 식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가 어머 하고 탄성을 내질렀고 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얼얼한 뺨을 붙든 채 멍하니 선 저를 향해 시어머니는 아직도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외치셨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말대답을 해? 너 같은 거지 년이 우리 집안 체면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이야? 이제는 더 이상 말릴 수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시어머니의 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나까지 얼굴 붉히게 만드는 이 뻔뻔함이 진짜 질린다. 당장 나가. 꺼지라고. 머리는 하얗게 비고 차라리 땅이라도 꺼져버렸으면 싶었어요. 눈물은 계속 맺히고 억울함과 수치심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돈이 없다고 싸구려 옷 입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수많은 생각에 스쳤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감히 목소리를 높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참 지속되다가 잠시 후 멀리서 동서가 보였습니다. 동서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급하게 다가와서 어머님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네 개업식에 이런 거짓골의 며느리가 오면 어떡하니? 완전 망신 아니냐? 라고 다시 한번 소리쳤죠. 동서는 당황해서 형님 괜찮아요? 라고 제게 손을 뻗었고 저는 겨우 미안해. 내가 라고 했지만 이미 목이 잠겨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동서는 시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곧 행사 시작 시간이 임박해서 사회자와 스태프들이 동서를 찾았습니다. 결국 동서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금방 다시 올게요. 라고 급하게 뛰어가야 했고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와 주변의 시선에 둘러싸여 위롭게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게 지옥 같았죠. 머릿속엔 도망칠까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개업식이 곧 시작이라 행사는 북적이고 괜히 제가 나가버리면 큰며느리가 개업식 망치고 도망갔다는 말만 돌 것 같아 억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로펌 대표님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여전히 저를 꾸짖으며 너 같은 거지녀는 행사를 엉망으로 만들러 온 거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어느새 식장에 들어선 로펌 대표님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신 듯했습니다. 대표님은 초대받은 중견 로펌의 설립자 겸 대표였는데 동서가 개업을 준비하면서 이 로펌과 협력관계를 맺었다고 들었어요. 대표님은 우아한 정장 차림에 상당히 신사적인 풍모를 풍기시는 분이었습니다. 행사장 안을 두리번거리며 여기 왜 이렇게 소란스럽지? 라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곧 우리 쪽으로 걸어오셨죠. 그 순간 시어머니가 대표님을 발견하더니 재빨리 태도를 바꾸려 했습니다. 아까까지 저에게 퍼부었던 욕설을 멈추고 아이고 대표님이 오셨네요 하며 호들갑을 떨려는 기색이 보였어요. 그런데 대표님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를 빤히 쳐다보며 가만히 서 계시는 겁니다. 마치 저를 어디선가 아는 얼굴처럼 쳐다보시는 느낌이랄까요? 처음에는 혹시 내 표정이 이상한가? 울고 있어서 창피해 보이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대표님이 제게 다가오시더니 아주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김주희 씨 아니신가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 제 이름을 딱 집어 부르는 상황이라니. 저는 얼떨결에 네? 맞는데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대표님은 숨을 고르더니 저를 바라보며 커다란 빚을 진 사람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확신은 못했습니다만 혹시 김정희 여사님 따님 아니신가요? 제가 언젠가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또다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정희라는 이름은 제 어머니의 함자였거든요. 어머니는 집이 어려워졌음에도 그동안 꾸준히 해오던 기부를 끊지 않으셨다고 해요. 특히 법조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후원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아주 어릴 적부터 듣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고 누구에게 혜택이 갔는지 자세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역시 로스쿨 시절 그 장학재단의 도움을 크게 받았는데 재단에서 후원 내역을 정리하며 남겨둔 문서 중에 김정희 여사님과 딸 김주희에 관한 짧은 소개글과 기념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개글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10수년간 꾸준히 기부를 이어온 어머니의 사연이 담겨 있었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기사였다고 해요. 특히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며 후원을 끊지 않은 한 어머니의 헌신이라는 제목 아래 저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기념사진이 실려 있었죠. 대표님은 그 자료를 한참 뒤에야 우연히 접하게 되셨다는데 그때부터 이런 분들을 언젠가 꼭 만나 뵙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이번 개업식 현장에서 누군가가 여기 김주희님 오셨습니다 라고 불러서 설마 그 주희 씨? 하고 예감이 들어 저를 유심히 살피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처음 본 사람이니 확실치 않아 망설이던 차에 제 옆에 붙어있던 명찰이나 행사 안내 명단에 김주희 이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 자신감을 갖고 직접 제게 다가와 질문을 하셨다고 했어요. 사진 속 모습과 많이 닮으셨길래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실례가 아니었을까 걱정되네요.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저는 눈물까지 날 뻔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평생 힘든 형편에서도 남을 도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누굴 어떻게 얼마나 도왔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선행이 로펌 대표님에게도 이어져서 결국 대표님이 오히려 제게 은인 따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를 표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멍하니 서 있는 동안 주변 사람들 역시 모두 일시에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그 와중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시더군요. 직전까지 저를 거지년이라 부르며 손찌검까지 하신 분이 갑자기 로펌 대표님이 제게 정말 감사하다고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장면을 본 거니까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저 며느리가 대체 누구야? 대표님이 직접 저렇게 인사할 정도면 엄청난 분인가 봐 라고 수군댔고 시어머니는 당황한 나머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마치 은사를 뵙는 제자처럼 제 손을 꼭 잡고 고맙습니다. 여사님이 없었으면
제 로스쿨 생활도 힘들었을 거예요.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저는 황망하면서도 어머니가 남긴 선행이 이런 식으로 돌아오다니 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대표님은 고개를 몇 차례 더 숙이시며 여사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뀐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님을 뵐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언젠가 꼭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를 얻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라고 힘주어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안이 벙벙해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머니께서 늘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시긴 하셨는데 라고 작은 소리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바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가 기부하셨던 장학금의 수혜자 중 한 명을 여기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더더욱 충격이 컸겠죠.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다잡고 대표님께 정말 영광이라니 저도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날이 올 거라 상상하셨을까요? 근데 저도 어머니의 기부 활동에 대해 자세히 몰라서 뭐라 말씀드릴지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그 순간에는 시어머니의 행동과 대표님의 태도를 연결하느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대표님은 여사님이 장학금뿐 아니라 여러 법조인 협회에 후원금을 보내셨다 들었습니다. 그때 이름을 굳이 안 밝히려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얼마 전에 기록을 찾아보다가 김정희 여사님 성함을 확인하게 됐거든요. 라고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어머니가 무척이나 그리워졌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도 어떻게든 배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돕고 싶어 하셨던 분이셨으니까요. 그런데 눈물이 맺히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옆에서 더듬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저희 며느리가 그런 훌륭한 분의 따님일 줄은 몰랐어요. 제가 미처 사정을 몰라서. 대표님이 시어머니를 힐끔 보며 인사를 건네자 시어머니도 쭈뼛거리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저에게 고함을 치고 뺨까지 때리던 기사는 어디로 가고 그저 잔뜩 기가 죽은 모습이었죠. 주변 사람들도 다 아까 그 시어머니가 맞나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니 시어머니는 곧 식은땀을 흘리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한 동서와 행사 관계자들도 상황을 파악했고 분위기가 일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대표님은 저에게 더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으셨는지 나중에 꼭 시간 되실 때 저희 로펌으로 한번 오십시오. 제가 작은 보답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런 거 괜찮아요. 저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라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여사님이란 분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정말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고 저 또한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따님을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90도 가까이 고개를 숙이시는 대표님을 보며 제 마음은 벅차오르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10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당한 건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이었는데 지금은 로펌 대표가 제게 절을 하며 감사 인사를 표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군요. 당연히 시어머니도 미칠 지경이었겠죠. 아까까지만 해도 저를 거지년이라며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는데 알고 보니 제가 로펌 대표님이 존경하고 감사해하지 않는 분의 따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저 역시 대표님께 예, 저도 감사드려요. 어머니가 제목까지 미리 베풀어 두셨던 것 같네요. 라고 간신히 대답했지만 시어머니가 옆에서 계속 식은땀을 흘리며 헛웃음치는 모습이 어찌나 뻔히 보이던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몰렸고 수군거림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막 때리고 욕하더니 저분이 사실 대단한 집안분인가 봐 하는 식의 소문이
이미 식장 곳곳에 퍼지는 게 보였어요. 몇몇 분은 아예 드러내놓고 저 시어머니 어쩔 거야? 며느리 뺨까지 때려놓고 라고 말하는 것도 들렸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하객들의 시선을 감당하지 못해 잠시 밖으로 나가겠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동서나 저는 그 모습을 붙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서가 어머님이 좀 심하셨네요. 형님 괜찮으세요? 라며 제 팔을 살짝 잡고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동서는 제가 얼마나 무안하고 속상했을지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대표님은 준비된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 쪽으로 이동하셨고 개업식 공식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로 사람들은 모두 저를 힐끔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까 시어머니가 때린 며느리가 저분이야? 왠지 모르게 대단한 배경이 있는 사람인가 봐. 대표가 인사를 저렇게 극진히 하잖아. 등등의 말들이요. 저는 그런 시선들이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개업식 행사라서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동서가 옆에서 형님 너무 긴장하지 마요. 사실은 제가 형님한테 더 고마울 때가 많아요. 라고 작게 위로해 주었지만 가슴속에는 이미 엄청난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 내가 못 배웠다면 무시하고 옷이 후줄근하면 때려도 된다고 생각한 걸까? 근데 이렇게 반전 상황이 오니까 식은땀 흘리면서 도망치는구나.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결국 스스로 망신당하는 법이지. 한편으로는 대표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예우가 너무 과분하게 느껴졌지만 어머니가 하신 일에 대해 제가 누릴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남을 돕고자 애썼던 결과가 이렇게나 큰 인연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난 거라면 그 또한 제 몫의 행운일 수 있으니까요. 개업식 행사는 무난히 진행되었고 대표님의 축사가 끝난 뒤 간단한 다가와 사진 촬영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대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남편도 행사 막바지에야 겨우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왜 이렇게 새빨개? 혹시 울었어? 라고 물었고 저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 라며 말을 아꼈어요. 어차피 이런 자리에선 긴 설명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했죠.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시어머니가 나중이라도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하면 나도 더는 참지 않겠다. 늘 참고 살다 보니 시어머니가 날 만만하게 본 거구나 라고요. 결국 개업식이 끝난 뒤 완전히 굴욕을 당한 건 오히려 시어머니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심하게 무시하더니 사실 며느리가 대단한 분의 딸이었다더라 같은 말이 돌았으니까요. 제가 의도한 바는 전혀 아니었지만 한편으론 통쾌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적어도 당분간은 시어머니가 나를 쉽게 무시하진 못하겠지라는 생각에 말이죠. 그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무너지는 건 결국 저였습니다. 스스로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한참을 울었어요. 같이 귀가한 남편이 제 눈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캐묻는데 모든 걸 설명하다 보니 괜히 한 번 더 서름이 복받쳐서 울음이 터졌죠. 남편도 경악했습니다. 설마 엄마가 네 뺨까지 때렸다고? 그걸 왜 이제 말해? 라고 소리치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렸어요. 이미 밤이 깊었고 당장 전화를 걸어봐야 시어머니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할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냥 내일 얘기하자. 지금은 나도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며 남편의 팔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미안해. 내가 거기 있었으면 널 지켜줬을 텐데. 라고 제 어깨를 감싸주더군요. 그렇게 파란만장한 동서의 개업식 하루가 끝나고 저는 다음날 아침부터 시어머니와 마주칠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해명을 들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연락 한 통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내 삶은 예전과는 다를 거다. 시어머니의 저 폭언과 손찌검은 제가 쉽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또한
로펌 대표님을 통해 어머니의 선행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남편은 정말 화가 난 표정으로 아침부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개업식 때 주희한테 왜 그랬어? 뺨까지 때렸다면서. 이게 말이 돼? 하면서요. 저는 옆에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봤는데 스피커폰 너머로 시어머니가 처음엔 걔가 너무 꼴불견이어서 한 소리 한 것이라며 여전히 자기 합리화를 하더군요. 그러나 남편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때리고 함부로 욕하면 변명이 안 돼. 엄마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희를 거지년이라고 했다는데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강경하게 나오자 시어머니도 한풀 꺾인 목소리로 내가 좀 심했지 라고 중얼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어요. 어쨌든 너희 형편이 어려운 건 맞잖아. 내가 보기에도 주희가 좀 관리 못한 건 사실이고 그날 동서 개업식인데 좀 차려입고 올 수도 있었잖니?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계속 제 탓을 어느 정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오르려고 했죠. 남편은 한숨을 푹 쉬고 전화를 끊으며 도저히 안 되겠다. 주말에 엄마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받자고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전화로는 도무지 제대로 된 사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그 주 주말,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가 계신 소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원래라면 시댁에 방문하면 기본적으로 예의 차리며 음식 준비도 돕고 그랬는데 이번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 시어머니가 사과를 안 하면 나도 더는 참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가 온다고 하니 잔뜩 긴장하신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먼저 왔니? 라며 힘없이 말하더군요. 남편이 들어가자마자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엄마가 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남들 앞에서 우리 주희를 거지년이라 욕하고 뺨 때린 것,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데. 시어머니는 한동안 대답을 못하더니 작게 한숨을 쉬며 저쪽 방에서 뭔가 서류 같은 걸 꺼내오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서류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본인 빚과 관련된 서류였습니다. 내가 요즘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았어. 동서가 변호사 개업한다고 하니 기쁘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 행사 비용 일부를 내가 대야 할 상황도 있고 빚도 늘어나고 그 와중에 큰 며느리도 변변치 못해 보이니까 괜히 화가 났던 거야. 전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때려도 돼요? 행사 망친 건 어머님 말씀이 더 심해서지 제 옷 때문이 아니라는 건 왜 모르세요? 라고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단 시어머니가 말을 꺼내시니 들어보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재차 내가 막무가내로 화를 낸 건 미안하다고 했지만 진짜 속내는 이거였습니다. 너도 알잖니. 우리 둘째 며느리는 변호사고 이번에 개업식도 크게 했고 또 걔네 집에서 꽤 지원을 받았지 않니? 그래서 내가 그 집안이나 사람들한테 주눅이 들었었어. 그런데 네가 허름한 옷을 입고 오니까 뭐랄까 내가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화를 못 이겼다. 오히려 네가 좀 더 잘 차려입고 왔으면 덜 창피했을 텐데 라는 말로 귀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를 거지년이라고까지 모욕하신 거군요 라고 받아쳤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제가 정말 딱히 선택지가 없었어요. 남편 직장 옮기느라 한 달치 월급도 없어 생활비도 모자랐는데 저보고 어쩌라고요? 전 최선을 다해서 단정하게 입고 간 건데. 감정이 북받쳐서 울음이 터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제 손을 잡아주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종국에는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한마디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는 정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예요. 게다가 동서 개업식 날 다들 보는 데서 저를 거지년이라 부르고 뺨까지 때리셨잖아요. 어머님이 저를 막대하시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는데 이번엔 정말 선을 넘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머뭇거리다가 제가 로펌 대표님과 인연이 있다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개업식에서 사람들이 다 알고 떠들었을 테니까 시어머니도 대충 짐작하고 있으셨겠죠. 그런데 차마 네가 그런 분 따님인지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라고 대놓고 말하진 못하시더군요. 저는 순간 씁쓸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아무런 배경도 인연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시어머니는 계속 나를 괴롭히기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사람을 겉모습이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어머니 말씀을 또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사람을 외형만 보고, 특히 가진 돈이나 스펙만 보고 무시하는 건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죠. 제 어머니가 누군가를 돕던 건 저희 집이 부유해서가 아니라 같이 잘 살아보자는 마음에서였는데 그게 이렇게 큰 결과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어머님은 저를 끝까지 깔보셨겠죠? 하지만 이제 이 사건으로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단호하게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남편도 그래요, 엄마. 엄마가 둘째 며느리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첫째 며느리를 그렇게 심하게 대하면 안 되지. 게다가 폭력까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라며 거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결국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다신 그런 일 없게 할게. 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로서는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로펌 대표님과 이어진 제 인연이 두려워서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긴 했어요. 그렇게 일단락된 뒤 저는 한동안 시어머니와 왕래를 줄였습니다. 남편 혼자 가서 안부 전하거나 가끔 동서가 연락 주는 정도였죠. 시어머니도 미안한 마음이 남았는지 괜히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요즘은 잘 지내냐고 물으시곤 했는데 예전처럼 반가워하는 기색은 도저히 낼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로펌 대표님이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오기도 했어요. 개업식 이후 저를 또 한 번 초대하고 싶다고 하시며 귀한 분의 따님이신데 당연히 모셔야 한다는 겸손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도 초대에 응해 조촐한 간담회 자리에 가서 대표님과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대표님은 제가 로스쿨 시절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웠는데 김정희 여사님의 장학금이 큰 힘이 됐습니다. 그 후에 제가 로펌을 차리고도 늘 그분을 생각하며 장학제도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의 인사에 몸둘 바를 몰랐고 어머니께서 알고 계셨다면 분명 기뻐하셨을 거예요. 저도 작게나마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만남 소식이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서가 슬쩍 제게 형님, 어머님이 뭔가 신경을 쓰는 눈치예요. 괜히 로펌 대표가 주희한테 아직도 고마워하냐고 물으시기도 했어요. 라고 귀띔해 주더군요. 저는 그냥 나는 잘 모르겠어. 대표님이 어머니와 얽히실 일은 별로 없잖아.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어머니의 체면은 깨질 대로 깨졌죠. 가족 모임에서 슬쩍 듣자니 시어머니가 여기저기 동네 분들한테 우리 큰며느리가 사실 좀 남모르는 인연이 있어서 동서 못지않게 대단하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걸 모르고 함부로 대했다가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셨다고도 해요.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참 아이러니하다고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대단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저 큰며느리를 너무 깎아내렸더니 오히려 망신당했다는 사실이 퍼져서 부끄러우셨던 거겠죠. 그렇다고 해도
늦게나마 본인이 자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이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제 싸구려 옷 입었다, 거진형 같다 같은 폭언이나 폭력은 없을 테니까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저와 시어머니가 공식적으로 다시 마주할 일이 생겼어요. 바로 동서 부부가 새로 이사한 집에 식사 초대를 하면서 저와 남편, 시어머니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었죠. 사실 전 이 자리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면 또 지난 일이 떠올라 화가 치밀진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막상 자리에 가보니 시어머니가 의외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계셨습니다. 살갑게 다가와서 주희야, 요즘 어떠니? 힘든 건 없고?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식사 중에도 이건 네가 좋아했잖아 라며 반찬을 챙겨주시더라고요. 너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상냥해져서 오히려 제가 당황할 지경이었습니다. 당연히 동서나 시동생도 그 미묘한 기류를 느꼈는지 숟가락을 멈추고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동서는 저를 향해 눈빛으로 괜찮아요 라고 묻는 듯했고, 저는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대답했죠. 남편도 시어머니의 태도 변화를 느끼곤 약간 어색해하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한 듯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다가 시어머니가 뜻밖의 한마디를 꺼내셨어요. 주희야, 사실 내가 개업식 날 너한테 너무 심했잖니? 그걸 많이 후회한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 보고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싶었어.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전화로나 1:1 대면에서는 사과를 하셨지만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표명하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이어서 내가 그날 너를 때리고 욕한 건 전부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내 마음이 조급하고 상황이 어렵고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참 한심하지, 미안하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언젠가 시어머니 입에서 이런 진심 섞인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동서도 어머님 이제라도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날 마음이 안 좋았어요 라고 거들었고, 남편은 괜히 헛기침하며 눈을 돌렸습니다. 분위기가 좀 숙연해졌달까요? 시어머니는 이제 내가 며느리들한테 잘할 거야. 너희가 도와주면 나도 나름대로 노력해 볼게 라며 뭉클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의외로 작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고 언제 어떻게 그게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베푼 선행 덕분에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은 것처럼요. 부디 어머님께서도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해요. 이 말에 시어머니는 부끄러운지 고개를 푹 숙이셨고, 동서와 시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응원하듯 바라봐 주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를 기점으로 시어머니와 제가 조금은 다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희망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적어도 저를 하찮게 대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멈추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의도치 않은 말이 가시처럼 튀어나오긴 하지만 이전처럼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는 사라졌어요. 남편도 엄마가 뭐라 하면 곧바로 내가 막을 테니 너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 라며 저를 안심시켜줍니다. 그리고 전 어머니의 뜻을 이어 조금씩 사회 공헌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대표님과 동서의 로펌도 작게나마 장학제도를 운영 중이어서 저도 거기 함께 기부하고 법률 상담 봉사에 참여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제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위한 마음은 돈의 액수와는 상관없이 의미를 가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결심을 하게 된 건 어머니가 생전에 남몰래 베푼 나눔이 결국 제 인생을 구해주는 커다란 기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여전히 100%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이번 사건으로
확실히 관계가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건드릴 때마다 로펌 대표님이나 어머니의 장학금 이야기를 꺼낼 필요도 없어졌고 스스로도 제 자존감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어요. 결국 싸구려 옷을 입었다며 저를 거지년이라 손찌검하던 시어머니가 개업식장에서 90도로 절하는 로펌 대표님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던 그 사건은 제게 뜻밖의 사이다 역전극이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던 셈이죠. 한편으론 시어머니 역시 자신의 잘못을 조금씩 깨닫고 반성했다는 점에서 저도 마음을 크게 쓸어내렸습니다. 이제라도 시어머니가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언젠가 망신을 당하고 후회한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해요. 사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저처럼 시어머니의 언어폭력이나 무시로 괴로워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누군가를 무심코 외형만 보고 폄하했던 기억을 가진 분도 계시겠죠. 제 이야기가 어떤 분에게는 너무 막장 아니냐고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현실에도 이런 일이 많다고 공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 간의 인연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경로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결국 자신이 더 큰 상처나 수치를 겪게 된다는 점이죠. 저는 이제 시어머니와 가끔 만날 때마다 마음을 졸이진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무슨 말을 하셔도 난 내가 살아온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어머니가 남긴 선행 역시 언제든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앞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살고 싶습니다. 제게 베풀어졌던 그 따뜻함이 결국 삶을 역전시켰듯이 말이죠. 이상으로 제가 동서의 변호사 개업식 날 겪었던 거지년 폭언부터 로펌 대표님의 90도 절까지 그리고 그 후의 일들을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길고 복잡한 사연이었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